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정비사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GM 차량의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안건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도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에 이어 서비스 센터를 외주화하거나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축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한국GM이 앞으로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국내 최대 수준인 서비스망을 계속 유지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부품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이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한국GM 차량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정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한국GM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연말, 그해 상반기와 한 해 전 하반기 각 차량 모델의 부품 가격과 공인비 등을 반영해 보험료 등급을 매기고 이는 이듬해 새해 첫날부터 각 보험사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급작스런 공장 폐쇄처럼 상반기 안에 서비스망에 대한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한국GM 차량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셈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부품 수요 공급이 깨져서 단가가 올라갈 경우 보험사의 손해액을 평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부품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급이 지연되거나 서비스망 축소로 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보험료 상승 요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수리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차 비용이 증가하는 탓입니다. 서비스망 축소는 현재까지 가능성일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GM 차량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GM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를 팔아온 회사입니다. 그만큼 정비 수요가 많은 셈인데 앞으로 그에 걸맞는 서비스 조직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고 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리 환경 악화로 인한 한국GM 차량의 자차 보험료 상승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의 모델별 등급 조정 결과를 보면 한국GM은 11개 모델의 등급이 떨어져 올해부터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모델을 팔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합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소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막판 합의 도출을 위해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오늘까지로 시한을 연장해 추가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오늘부로 끝이 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되고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밤샘 끝장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입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늘리며 본격 공급에 나섭니다. 기존엔 LH와 지자체,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졌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확대하며 13만여 가구, 공공분양 1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LH와 지자체, 민간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던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서도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선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성과를 본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LH 9만 9천 가구, 지자체 2만 가구, 민간에서 1만 3천 가구 등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LH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자체, 민간 활용이 부족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업계 얘기를 종합해보면 민간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돈이 안 되니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입니다. 정부는 LH에 쏠린 공급 물량을 사회적 기업 등으로 나눠 공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LH나 지방공사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에 청약하려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토지 등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82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민간에서 공급했던 뉴스테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 입주 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임대기간 8년 이상 보장,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미만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지원주택을 연 4만 가구씩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100만 가구의 공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입니다. 수억 원의 집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양회란 전국 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이번 양회에서 소득 확대와 소비 증대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회를 기점으로 사드 보복도 더 완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 소비주에도 봄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 정협 등 양회에서는 중국의 정책 방향과 기조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양회의 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3월 이후 사드 보복 조치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회를 통해 다시금 권력을 다지면서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인 질적 경제 성장과 소득 확대, 소비 증대 등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양회 개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5일부터 반등에 성공해 오늘도 0.54% 오른 27만 8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떠났던 중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중국 소비주 종목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보이던 중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8월부터는 사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9,860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 2016년 8조 원대로 떨어졌던 중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월 기준 12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해외여행 지출 경비 규모 4위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철수설까지 불거진 한국 GM 사태가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는 국내 차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구조에 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한국 GM을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 GM 철수설, 그리고 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GM의 이 사태는 본사의 이전 가격과 고금리 장사 등 부실 경영이 논란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투쟁적인 강성노조라는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 GM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5위였던 한국차 산업은 이제 6위 자리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을 살펴보면 411만여 대입니다. 2016년에 비해 2.7%나 감소했습니다. 주변 경쟁국은 생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한국차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5위 자리를 뺏은 인도는 같은 기간 6.8% 증가하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한국을 뒤쫓는 멕시코는 같은 기간 13%나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생산량 차이는 이제 불과 4만 대 수준입니다. 이제 6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상태인데요. 이런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차 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비용과 저효율의 생산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멘트 함께 확인해 우리나라의 보시죠. 가장 큰 난제 중에 한 가지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입니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비용 임금 자체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적자 구조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미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이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분명한 해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근로자의 1인당 연봉은 9,3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과 비교해보면 1,000만 원 이상 많은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생산성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4시간, 도요타와 GM보다 오래 걸립니다. 즉 인건비에 비해 생산성은 한참 떨어진다는 건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 늪에 빠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강성노조, 기종노조 이런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벌이는 노조의 파업도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현대차 등 국내 업체의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파업에 돌입을 할 수가 있는데 GM은 노조원의 3분의 2 이상, 폭스바겐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전제돼야 파업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해외와 달리 국내는 손쉽게 파업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결국 인건비는 많이 드는데 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성노조의 이기주의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조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GM 문제만 봐도 노조가 타협은 없다고라고 얘기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죠. 네, 오늘 한국GM 노조가 대정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GM 본사를 상대로 나해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GM 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적작용에 대한 책임과 함께 30만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신차 투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 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네,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달려있는 이런 시국인데 노조도 한 발짝 물러서는 타협과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잡지 못하면 한국차의 미래가 없다. 이런 쓴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GM발 국내 차 산업의 위기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수당과 같은 직접 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측면에선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여러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늘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알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건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사건들의 몸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상사의 결재 없이 직원 스스로 휴가안을 승인할 수 있는 휴가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직접 휴가안을 기한하고 승인하면 관련 알림 메일이 상사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엔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구두로 휴가 날짜를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결재를 올려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기주도적 선진적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처럼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제도를 더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자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신용 융자 거래 규모가 2년 새 2배로 급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 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1일 기준 11조 2,3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보다 13.9%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사별 잔액은 미래에셋대우가 2조 4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1조 원을 넘기며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애경산업이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거듭나 2020년에는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5%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애경그룹의 모기업 애경산업은 1985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 트리오와 치약 브랜드 2080, 모바일 관리 브랜드 케라시스 등 생활용품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이후 화장품 산업 역량을 키워 출시한 AG20 에센스 커버 팩트가 인기를 얻으며 화장품 부문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 중심에서 수익성이 높은 화장품 사업의 비중이 늘면서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2017년 3분기 기준 3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연구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온 노하우로 앞으로 화장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기복 애경산업 최고 재무 책임자는 중국 진출과 유통망 확대를 통해 2020년엔 매출액 1조 원의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공모가 범위는 29,000원에서 34,100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거쳐 23일 코스피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반면 중국의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하며 여행 수지 적자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서비스 수지는 44억 9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서비스 수지 중에서도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쌓여 사상 최대인 2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테리어 개선 공사 비용을 가맹 점주에 모두 떠넘긴 제너시스 BBQ가 공사 비용에 과징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공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과징금 3억 원을 BBQ에 부과했습니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과 CJ E&M을 비롯한 13개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CJ그룹은 올해 상하반기 공채를 통해 약 1,0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소형 SUV 소울이 2009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경칩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꽤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북과 경북, 강원 영동과 충청에는 30에서 80, 그 밖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들로는 눈으로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8에서 15c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30cm 이상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로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은 10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져 저녁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은 새벽과 밤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 동안 광주 11도, 부산 9도, 대구 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의 비 소식과 함께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모레 늦은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